안녕하세요. 류용석 법무사입니다. 자, 형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론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엄청난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보시면 이 책은 그래도 수험 적합적으로 많이 뺐어요.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래도 있어요. 덜어내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총론에 나와 있는 그 이론가, 엄청난 이론가, 그리고 학설 대립 이런 거에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몰라도 된다. 예. 안 읽어보셔도 돼요. 예. 자, 보시면 뭐 제형 법정주의 뭐 개념만 아시면 되죠. 이게 문제 나오지 않 제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옛날 사법시험 뭐 진짜 한 80년대 이럴 때나 나올 법한 문제죠. 죄랑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아, 제형법주의는 그런 거구나. 그리고 뭐 법률주의, 그래, 법으로 정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판례 볼 필요 없고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 그렇죠? 예. 원래는 죄가 아니었는데 A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이땐 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죄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 너 그때 저질른 거 처벌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리한 거는요. 유리한 건 해도 돼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요.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양가로 4번에 판례의 변경과 소급표 금지의 원칙 있죠. 요거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판례의 그러니까 법은 법을 만들어서 불리한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가지고 적용하는 건 안 되지만 판례는 어떠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거든요. 제가 학설 대립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보더라도 판례를 이해하기 수단으로만 간단하게 보라 그랬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적어줄 일은 없습니다. 아, 전 너무 적고 싶어요. 그래도 적지 마세요. 왜? 같은 과목이 같은 시간대에는 형사소송법도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는데 시간이 남아 돌지는 않을 겁니다. 판례만 잘 적어줘도 수석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판례 부분 보시면 형광펜 좀 칠게요. 첫 번째,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 형광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형광펜. 그 다음에 처벌한다고 하여 형광펜. 그 다음 줄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형광펜. 즉 판례는 불리한 법률 소급표 금지 원칙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례에 의하면 죄가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죄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소급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판례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별표 하나 정도. 그리고 양가로 5번에 보안 처분과 소급표 금지 원칙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나 보세요. 판례가 보안 처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사전 예방, 교육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가지 나눠서 봐요. 판례는 보안 처분에도 범죄 진짜 예방을 위한 그런 보안 처분이 있고, 그리고 자유를 조금 박탈시키는 보안 처분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판례는 우리는 판례 입장만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판례는 첫 번째 보시면 형광펜 칠 것도 없고요. 그 전자장치 부착은요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라 이거예요. 전자발찌를 차면 아무래도 뭡니까?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좀 못하게 막겠죠. 왜 그러냐면 장소를 이탈하면 바로 그 관리실에서 알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소급표 긍정설. 예. 요거는 소급표 긍정설을 취하는데,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기간 어디 가서 봉사란 얘기예요. 뭐 양로원에 가든 아니면 뭐 쓰레기 줍기를 하든 여러 가지 그런, 그거는 뭐예요? 사람의 자유를 좀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자유를 박탈시키는,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보안 처분은 소급표 부정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나 보시고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유리한 거를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무사 1차 과목에도 있으면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다 암기해야 되고요. 예, 소급표 금지 원칙도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암기해야 되고요. 근데 저희들은 2차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예, 있다는 거 정도 보시고, 양가로 2번에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있죠. 말장난이에요. 유추해석. 그러니까 유추해석은 안 되지만 확장해석은 된다. 뭐 이런 학설도 있고요. 근데 판례는 뭐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같이 봐서 둘 다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상당히 사법시험 1차 때는 되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이게 형법 170조 2항에서 말하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6조에 기재된 물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이게 일반 건조물이거든요. 167조는요 일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그 다음에는 앞에 167조 앞에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에 속하던 아니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167조에 기재된 물건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학설 대립도 많아요. 그래도 이 책은 그래도 수험 적합적으로 그러한 학설 대립은 뺐죠. 왜요? 이 책은 법무사 2차 수험 책이기 때문에 이런 학설 대립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예, 그리고 밑에 관련 판례 이런 거는 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이란 게 있고 적정성의 원칙이란 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제2장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걸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 그럼 첫 번째 행위시법주의, 그렇죠? 행위할 때, 내가 저지를 때 그때 그 법을 적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행위시법이고요. 그리고 행위시의 결정은 범죄 종료를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인죄는 바로 사람을 죽이면 바로 그냥 살인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범죄 같은 계속범이라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요하는 게 있어요. 예, 뭐 감금죄 이런 거. 그럴 때는 그 종료시를 기준으로, 아니면 연속범. 쭉 히로뽕 제조를 했다. 유명한 판례죠. 히로뽕 제조를 했다. 그러면 막 히로뽕 제조를 하다가 이때 딱 끝났어요. 그럼 이때 적용된 법률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히로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하다. 근데 요때는 5년 이하다. 그러면 요때 5년 이하를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예. 제가 별표 치라는 거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만 중점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는 당연히 뭡니까? 유리한 거는 소급 적용하자. 아까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유리한 거는 소급해 적용해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범죄, 법률 뭐 이런 거 쭉 넘어가시고요. 예, 쭉 넘어가시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로마자 3번에 한시법이라고 있죠. 한시법이란 것은 여기 이제 일정한 기간을 딱 이때까지만 딱 적용한 법을 정해놨어요. 이때까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 근데 이때 저질렀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이 한시법 폐지가 됐죠. 그러면 이때 죄가 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이때 죄는 저질렀죠. 그럼 이거를 이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판례가 이상한 동기설이라는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만약 그 범죄가 요때는 범죄가 됐는데 범죄가 안 됐다라고 바뀐 이유가 단순하게 사실관계의 변화라고 한다면 처벌하고, 아니면 반성적 고려, 이때 처벌한 게 우리가 잘못했지, 이런 반성적 고려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고, 그 기준이 근데 엿장수 마음이에요.
예, 판사 마음이었어요.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판례가.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동기서를 폐지시켰어요. 아니 도대체 사실관계의 변화가 뭐고 반성적 고려가 뭐냐. 그때 법원의 입장은 뭐였냐면 판사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뭘 자기가 보면 알아요.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이 정말 많았는데 동기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시법이 폐지가 되면요 무조건 처벌 안 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건 이제 1차 때나 중요한 거지. 2차 때는 그냥 보시면 돼요. 백지형법 이런 것도 넘어가시고요. 시간적 적용 범위는 그렇고요. 장소적 적용 범위는 결국은 어디서 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것이냐. 이것도 1차 때는 중요하죠. 1차의 형법이 있는 시험에서는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들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지주의. 그러니까 속지주의가 원칙이에요. 속지주의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으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만약 저질렀어도 그게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른 거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뭐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도박할 수 있죠. 근데 도박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이나 마카오 뭐 이런 데 가서 필리핀 마카오 같은 데 가서 도박하면요. 필리핀에서는 그 도박죄 처벌 안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처벌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나라 형벌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저질렀어도 속인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누구를 죽였다. 살인죄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외국에서 살인을 저질렀어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지주의가 원칙이 되고 속인주의가 가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저지른 거는요. 그 비행기도 우리나라 땅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미국으로 가다가 거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그냥 드러나 보세요. 예,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2차에서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제2편 범죄론에서 1절 행위론 넘어가고요.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보시면요. 로마자 1번 법인의 범죄 능력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법인이 범죄 능력이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니 무슨 법인, 회사가 예를 들면 회사가 죄를 무슨 저지를 수 있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학설 대립이 있잖아요. 보실 필요 없고요. 바로 판례로 넘어갈게요. 판례 뒷부분, 첫 번째 줄 뒷부분 형광펜 칠게요. 법인은 형광펜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 능력이 없는 것의 형광펜. 그 다음에 다음에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의 형광펜. 그 다음 줄에 대표기관이 형광펜. 뒤에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형광펜. 즉 여러분들 강론 파트에서 제가 재산죄가 형법 통틀어서 출제 비중이 한 7, 80%. 그러니까 출제는 매년 되는데 중요도가 7, 80%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 항상 강론의 재산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강론의 죄들 보시고 총론은 뭐 이론이라든지 학설 대립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법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대표적으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이제 배임죄라 하거든요. 여기서 알겠지만 법인은 제가 이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요?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그렇게 마시면 돼요. 판례는 제가 형광펜 친 것만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저지르는 거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법인의 형벌 근거 이런 것도 보실 필요 없고요. 법인 처벌의 근거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없고, 양벌 규정의 기능, 수범자 학대 기능 뭐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장 구성요건론이 있죠.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살인죄 이러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살인죄네. 범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구성요건이 필요하고요. 위법성, 그리고 책임. 이게 범죄의 성립이에요. 이 세 개를 다 충족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게 살인죄네. 이거는 뭐예요? 욕이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게 구성요건입니다. 일반인들은 법학을 공부 안 한, 특히 형법을 공부 안 한 일반인들은 이것만으로 판단을 하죠. 이게 이제 범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형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A가 B를 죽였네? 그런데 죽인 게 뭐야? 위법하냐? 여기서 뭘 판단하냐면 대표적인 게 A가 B를 죽이긴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B가 A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야. 즉 정당방위에 해당돼. 그럼 그럼 위법하지가 않네? 여기서 탈락돼 버려요. 그러면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무죄. 근데 또 요것도 통과했어. 정당방위가 아니야. 사람을 죽였고요. 특별히 정당방위 같은 정당행위라든지 긴급 피난이라든지 다 배울 겁니다. 대충 가볍게. 대충이 아니라 가볍게. 이런 거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네? 그러면 범죄 성립이 아니라, 살인죄네가 아니라 책임도 판단해야 돼요. 사람을 죽였네? B를 죽였네? 특별하게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거든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네? 근데 얘가 9살이네?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요, 형벌에 있어서 책임 능력이 없어요. 형사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만 14세 미만. 그러면 책임 능력이 없네. 무죄. 그래서 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 개를 다 충족해야지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요, 여기에서 90% 철저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갑의 재책은, 을의 재책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안지 어떻게 적어주느냐? 물론 이걸 묻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나와요. 이거 정당방위 묻는 거구나. 이럴 땐 적어줘야 되죠. 비록 A가 B를 죽였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대부분은요, 이걸 물어요. 무슨 죄냐? 그러니까 범죄의 얼굴을 물어요. 그럼 답안지 어떻게 현출하느냐? A가 B를 죽인 것은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특별히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엑셀런트 하죠. 대부분 답안은 그렇게 적어요. 90%. 출제자가 대놓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를 묻는 문제는 표시가 나요. 그런 거는 이제 좀 깊이 적어줘야 되죠. 요거는 비록 A가 B를 죽였지만 이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책임 조각사유에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 지존파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유명한 사건이죠. 지존파 사건.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죠. 예, 지존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 부자에 대한 혐오가 있었죠. 그래서 부자들만 납치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리고 인육도 먹었습니다. 서로 결기를 다지기,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 예, 죽이고, 회장들, 재벌들 죽이고, 서로 그 인육도 구워서 먹고. 근데 어느 날 아주 고급 차를 타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발견하고, 아, 쟤도 부모 많이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납치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잣집 따님이 아니었어요. 그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는데, 이 손님 차를 가져다 주다가 이게 얘네들한테 잡힌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얘도 막 어린 시절에 자기네들처럼 불우하게 크고 어쩔 수 없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아, 얘기 들어보니 너도 안타깝다. 근데 네가 지금 우리들 정체를 알았는데 널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그때 마침 납치한 회장 부부가 있었어요. 그때 이 지존파 애들이 이 납치한 술집 여자한테, 네가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얘네를 죽여라. 그러면 너도 우리 편으로 받아줄게. 아니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여자분 살인죄잖아요. 살인죄로 처벌하면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에서 시작한다니까요. 처벌하면 좀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너 쟤 안 죽이면 너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안 죽일 거예요? 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죽일 것 같은데. 아무튼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이 여성분이 이 회장 죽인 거는 살인죄 해당합니다. 살인죄 해당해요. 구성요건 해당해요. 그 다음 봐야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정당방위는 나한테 이렇게 치매가 왔을 때 그걸 방어하기 정당방위고, 아무튼 배울 텐데 해당 안 돼요.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요. 정당행위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기 때문에 이 정당행위 인정 안 해줍니다. 책임 봐요. 책임. 기대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 회장 부부를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데, 이 회장 부부를 안 죽일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여성분은 무죄. 결국은 이 여성분이 몰래 탈출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이 지존파가 잡힌 거예요. 이 지존파 애들이 이걸 알았으면, 그렇죠. 단지 이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 이제 배신 못하겠지, 안심 안 했겠죠. 이 법학을 공부했다면. 이 지존파들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범죄인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체계적으로 막 훈련도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법학을 공부 안 해서 이런 잘 잡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으로 집행된 사람, 총 5명이었는데 4명이 사형당하고요. 1명은 이제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아무튼 이 나머지 4명은 끝까지 반성 안 했습니다. 다 사형당했죠. 자, 아무튼 구성요건입니다. 구성요건. 이게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90% 이것만 적어주면 된다. 이걸 묻는다. 갑의 재책은, 을의 재책은, 그러면 이것만 적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없기 때문에 갑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절도죄에 해당한다, 강도죄에 해당한다, 강간죄에 해당한다,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범죄의 얼굴이다, 구성요건이.
자, 그러면 구성요건 일반 이론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되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어요. 어떤 A가 B를,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몇 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무기징역 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기술에 놓은 거예요. 근데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90% 나온다. 2절 부작위법 보죠. 부작위법은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부작위는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 18조에 나와 있거든요. 의 보시면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 이 선행행위라고 합니다.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 규정. 부작위라고 해서 형법상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별표 2개 치시고요.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별표 2개 치시고 학설 나와 있죠. 보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보시더라도 그냥 재미로 보세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가감히 넘어가겠습니다. 적을 필요도 없는 거, 알 필요도 없는 거. 괜히 여러분들 판례를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러면 학설까지 공부하면 이게 판례였는지 학설이었는지 그럼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왜요? 시험 답안지에는 판례를 적어줘야 돼요. 판례를. 학설을 적어주면 안 됩니다. 아니, 둘 다 적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판례를 학설로 착각해가지고 학설을 판례처럼 적어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싸 처음부터 판례만 알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별표 2개. 학설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그래도 이 책은 아예 확 줄인 거예요. 참고로만 하시라고. 양가로 2번 판례 봅시다. 현관펜 칠게요. 첫 번째 줄.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형광펜. 그 다음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형광펜. 그 다음에 계속 형광펜 칠게요.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사항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까지 현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설의 형광펜. 자, 형광펜 이렇게 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신체 활동에 의해서 타인의 법익에 침해가 되면 자기 범을 우선으로 성립시킨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는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걸 그대로 적어줘야 된다? 아닙니다. 제가 그냥 중요한 포인트에만 형광펜을 쳐준 거지 형광펜 친 걸 다 적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못 적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2줄만 말할 수 있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4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말할 수 있으면 적을 수 있어요. 떠듬이라도. 방금 이거를 그대로 암기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체 활동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면 그게 자기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면 자기를 우선시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시면요. 3-4줄은 그냥 적어진다니까요. 아무튼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설입니다. 밑에 관련 판례 있죠?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인데요. 서울에 있는 보람의 병원 사건. 요거 읽어만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비판도 좀 많거든요. 이게 너무 그 의사협회 의견을 들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많고, 아무튼 요거는 대충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람의 병원에 입원했죠. 여기 당연히 이제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의들이 있고 인턴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이거 여러분 병원 입원하는 게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이게 거의 뭐 치료를 안 받으면 죽을 병이에요. 근데 아내는 돈이 없으니까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퇴원시켜달라고. 근데 의사들은 당신 남편 퇴원하면 죽는다. 계속 입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나 돈 없다. 너희들이 그럼 공짜로 그럼 치료해 줄 거냐. 또 그럴 수는 없죠. 예. 계속 요구한 거예요. 나 돈 없다. 빨리 퇴원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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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퇴원시켜버렸어요. 당연히 뭡니까? 집에 왔죠. 죽었습니다. 의사들 알고 있었죠. 전문의들. 태어나면 죽는지. 그래서 살인죄다라고 이제 막 검사는 기소를 한 거예요. 일단 아내는 살인죄예요. 적극적으로 남편 죽인 건 아니죠. 부작위한 살인죄고요. 이 의사들을 살인죄로 봐야 되느냐? 살인 방조로 봤어요. 방조로. 그게 이제 첫 번째 판례 있죠. 살인 방제만, 살인 방조. 그리고 자기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작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자기로 우선으로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꺽쇠 3번을 보시면 요거는 종범에서도 중요한 지문인데 종범은 실행행위 중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죽기 살인죄 아내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이잖아요. 퇴원시킨 행위는. 근데 그 전에도 방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문이고 이건 종범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입니다. 문제는 나오긴 힘들어요. 그리고 인턴이 그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호흡기 뗐거든요. 근데 인턴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어요. 그냥 무죄라고 그냥 봐줬어요. 이거는. 아무튼 근데 요거는 좀 뻔히 죽을 거 아는데 하는 건 이건 살인 방조가 비판이 많아요. 이것도 학설이. 자, 그리고 로마자 2번 다음 페이지에 로마자 2번 분류 보시면요. 개념만 좀 파악했어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란 개념요. 진정부작위범은 말 그대로요. 딱 정해져 있어요. 구성요건에. 예를 들어서 태거불응죄. 강론에 가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죄 있거든요. 태거불응죄. 태거불응죄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왔어요. 근데 막 싸웠어.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안 나가는 거는 부작위죠? 네. 그거는 진정부작위범입니다. 딱 규정돼 있어요. 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게 진정부작위. 그건 법 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자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요게 뭡니까? 부진정부작위범. 이거 살인죄 같은 경우 보세요. 적극적으로 누굴 찔려서 죽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남편 치료 안 했잖아요. 퇴원하면 죽는데 가만히 있어 죽였잖아요. 이게 부진정부작위. 개념 정도만. 그리고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2번 객관적 구성요건 나와 있는 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지워버리고요. 옆에 따로 적어두세요.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이라고 바꾸세요.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이라고 제목을 바꾸시고 두 문자 따서 구욕의 보행결인 이렇게 암기하세요. 구욕의 보행결인. 제가 정말 두 문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두 문자를 땄다는 얘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요게 최근에 기출이 됐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다시 나올 가능성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겠죠. 구욕의 보행결인해서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요구된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꺽쇠 2번 보시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판례가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례인데 그대로 기출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A가 갑이 모텔에 묵고 있는데 담배를 이제 피다가 잿더리에 담배를 이제 껐어요. 근데 불씨가 좀 남아 있었죠. 근데 여기에 휴지를 그냥 휴지 코 풀고 이렇게 여버린 거예요. 불이 났어요. 막 번졌어요. 막 이불에 막. 얘는 모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모텔에 있던 사람들, 다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불을 저지르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거든요. 다친 사람도 있으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이 죄가 성립되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뭡니까? 얘가 빠져나오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불 났으니까 빨리 탈출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다라고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무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무죄라고 판단했어요. 뭐 때문에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불을 끌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처벌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무죄. 우리 흔히 무죄 그러면 그냥 다 다른 죄는 성립 안 하는 줄 아는데 이 죄에 대해서만 무죄란 얘기예요. 다른 건 성립했죠. 왜요? 이거 중과실로 봤어요. 그래서 중실화죄 그리고 중과실 치사상죄 이건 다 성립하는 겁니다. 답안지에다 적어줬어야 됐죠. 최근에 기출됐기 때문에 나오기는 힘들죠. 대신 이런 판례가 있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중대한 과실은 있는데 근데 이 불을 끌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걸로 땡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배점이 제일 높죠. 하지만 다른 중실화죄, 중과실 치사상죄는 성립이 된다. 이 정도 아셔야 되고 나머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위법성 책임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증인 지위 구욕의 보증인 지위라 그랬죠? 예. 보증인 지위. 그래서 보증인 1번의 의, 2 보증인 의무, 3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의 별표 2개 치시고요. 보증인 의무의 발생 근거 별표 2개 치시고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 첫 번째 줄 형광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의 형광펜. 그 다음 줄에 형광펜 치세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의 형광펜. 형식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려면 법정인 의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두 문자 좀 딸게요. 법계 조선 신사. 그 형광펜 친 부분 있죠. 법령, 법의 동그라미, 법률행위 밑에다가 계약이라고 적어주세요. 계약. 그게 계의 동그라미, 선행행위, 선의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신의성실, 신의 동그라미, 사회상규, 사의 동그라미, 조리상, 조의 동그라미. 아무튼 요렇게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뭐가 있냐면 그 39페이지 보세요. 2번 선행행위에 의한 자기 의무. 선의 동그라미 치세요. 선행행위가 뭐냐면 내가 선행적으로 어떤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행행위로 어떤 위험에 처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과를 발생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죠. 조카를 참 왜 조카를 죽이려고 했는지. 자, 읽어볼게요. 사실관계. 피고인이요.
조카를 댐에 데리고 갔어요. 댐. 이 물이 막 흐르고 이 댐 되게 좁죠. 어린 조카 따라가고요. 10살밖에 안 됐죠. 갑이 이 조카 을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선행행위입니다. 위험한 지금 죽일 생각이었어요. 얘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을이 갔다가 미끄러져서 빠졌어요. 빠지면 구조해야죠, 큰아빠가. 근데 가만히 지켜봤어요. 죽었어요. 부작위한 살인죄입니다. 보증인 구욕의 보행, 보증인 지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선행행위가 있잖아요. 일단 죽이려고 위험한 데리고 왔잖아요. 빠졌잖아요. 그럼 구해야죠. 그런데 또 중요한 판례가 갑이랑 을이 술집에서 우연하게 만났어요. 우연하게 만나서 뭐 각자 막 그냥 술 마시면서 형씨 뭐 이러면서 술 마시다가 한겨울에 나왔어요. 길을 갔다가 술이 너무 취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이 굴러 떨어졌거든요. 뭐 굴러 떨어졌나 보네. 집에 왔어요 그냥. 근데 을이 얼어 죽었어요. 그럼 갑에게 이 사람을 구해줄 의무가 있느냐? 있으면 뭡니까? 살인죄죠. 그 영하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 거기에 술이 취한 상태로 떨어져서 안 구해주면 죽을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면 살인죄 성립되는데 보증인 지위를 부정했어요, 판례는. 왜요? 술 먹고 일정 거리를 같이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지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조리상 보증인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판례였죠. 자, 그래서 요 2개 판례 보시고 그 정도 판례만 아시고 법계 조선신사 그 정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양가로 2번 실질적 분류 40페이지에 보시면 형법상 방조는 있죠. 요거 별표 3개 치시고요. 요거 뒤에서도 나오는 판례거든요. 일단 요 판례 3개 치시고 한번 보세요. 형법상 방조는요, 방조는 자기에 의해서도 정범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작위로 인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들이 은행 돈을 막 이렇게 빼돌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요. 그럼 무슨 죄가 성립된다?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 자기가 챙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조범을 인정했어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방조범. 여기서는 기능적 핵인 지배.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여러분들 공범 그러면 나눠서 봐야 돼요. 공동정범이 있고요. 공동정범은 한마디로 같이 짜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돈 같이 해먹자. 근데 교사범은요, 누굴 시키는 거죠? 방조범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눠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같이 짜고 해야 된다니까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돼요. 좀 유식한 말로 계속 나오니까 기능적 행위 지배.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직원들이 돈 삥땅 치는 거를 알면서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방조범만 성립이 됐다. 중요한 판례였고요. 쭉 다 넘어가서요. 43페이지에 양가로 2번 별표 3개 치세요.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보증인 지위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범이 막 저지르는 범죄에 부작위로만 가담했어요. 이럴 경우에 정범이냐 아니면 공범이냐. 정범은 공동정범. 그리고 공범은요, 여기서는 뭐 방조겠죠. 왜 그러냐면 교사범은 시키는 건데 어떻게 부작위로 시켜요?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아니겠죠. 그리고 방조냐 공동정범이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바로 판례만 볼게요. 바로 나오죠. 아까 봤던 판례입니다. 현관면 칠게요.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를 방치했어요. 그 다음 줄에 백화점 직원이 입점 점포에 위조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진열한 판매 사실을 알면서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짝퉁 명품인데 진짜처럼 상표를 단 거를 알면서도 방치했어요. 이런 경우에 종범살해 형광펜. 즉 판례는 어떤 입장입니까? 부작위로는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뭐만 될 수 있다? 방조만 될 수 있다. 방조만. 뭐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처음 형법 공부하시는 분 좀 생소하죠? 근데 수백 번 나오는 단어니까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앞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위로는 정범은 될 수 없다. 종범만 될 수 있다. 즉 방조만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